지금 토론토 대학교에서 학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간 97% 정확도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변화를 예측해온 요하네스 크로이처 교수가 자신의 이론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150개국을 완벽하게 예측했던 그의 모델이 단 한 나라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나라가 1960년 인당 국내 총생산 82달러의 최빈국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30년간 검증된 예측 이론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모든 위기 상황에서 예상과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턴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죠. 오늘 오후 2시 15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있는 이 강의실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칠판 앞에 선 요하네스 크로이처 교수의 얼굴에는 30년 강단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스며 있었어요. 크로이처 교수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칠판에 또박또박 적어내려간 4글자가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예측의 한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자리 독일 학생 마르쿠스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고 뒷자리에서는 누군가가 긴장한 듯 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 예측 이론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크로이처 교수였습니다. 그의 이론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변화를 예측해온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주요한 국제사건들을 미리 내다본 그의 능력은 학계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오늘 그 교수가 마지막 강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놀란 듯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퇴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제 이론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50명 학생의 눈이 그를 향해 있었어요. 저 역시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제 이론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음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크로이처 교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간 구축해온 제 예측 모델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국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교수의 시선이 칠판 위 예측의 한계라는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학생 셋이 작은 소리로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의 대가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 150명의 학생들 사이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갔어요. 저 역시 노트를 준비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처럼 체계적인 강의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교수의 손가락이 파일 첫 페이지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그 안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3년간 들어온 제 강의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평상시의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칠판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국제정치 예측 모델이라고 적었죠. 제가 지난 30년간 개발해온 이론의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모든 국가는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수는 원 주위에 작은 화살표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외교적 갈등, 사회적 변혁이라는 4가지 변수였어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도 결국 인간이 만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크로이처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전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이 모델을 적용해 봤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펼치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가별 정치적 위기 예측 정확도가 97%에 달했거든요. 그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에 큼지막하게 97%라고 적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과정, 동유럽 민주화 혁명, 아시아 금융위기, 아랍의 봄까지. 교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주요한 국제적 변화들을 모두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로서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거든요. 전쟁의 발발과 종료, 정권의 붕괴와 복구, 경제 위기와 회복. 크로이처 교수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산 가능했어요. 변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수학 공식처럼 말이죠.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계 정치에도 명확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 안심스러웠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일본 학생 아키코가 작은 소리로 정말 대단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검증된 이론 앞에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였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론의 힘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어요. 정치학도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전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정치학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증거를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크로이처 교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97%라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한동안 칠판의 97%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1분 남짓한 침묵이 흘렀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성과를 음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교수가 천천히 몸을 돌려 우리를 향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당혹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7%가 아닙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강의실 분위기도 덩달아 무거워졌죠. 문제는 나머지 3%예요. 교수는 분필로 97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게 3이라고 적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3%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통계적 오차 범위 안에서 예외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97%면 충분히 놀라운 정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크로이처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교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데이터 수집 과정의 문제라고 봤거든요. 혹은 모델 적용 시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크로이처 교수는 책상 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두꺼운 자료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나라만을 따로 연구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수의 진지한 표정이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거든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칠판에 큰 물음표를 그렸어요. 그 나라는 제 모델의 모든 예측을 비켜갔거든요.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어느 나라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크로이처 교수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에 새로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150개국 중 149개국은 완벽하게 예측 모델에 들어맞았습니다. 교수의 분필이 칠판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경제 위기 때는 긴축 정책을, 정치적 혼란 때는 강한 리더십을, 외교적 갈등 때는 동맹 강화를 선택했죠.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저희가 지난 3년간 배워온 내용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도표의 한 지점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 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예상과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아니, 반대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예 다른 차원의 선택을 했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옆자리 마르쿠스와 시선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잠시 우리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 자체였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제가 구축해온 모든 이론이 그 한 나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도감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검증된 이론의 균열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10분간은 모두가 조용히 교수의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한편으로는 크로이처 교수의 이론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중간쯤 앉아있던 미국 학생 브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나라가 강대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브래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초강대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예측 모델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수가 칠판에 외부 개입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설도 데이터와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는 강대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었거든요. 브래드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저 역시 예상과 다른 답변에 당황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독일 학생 잉그리드가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대규모 원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잉그리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셜 플랜 같은 특별한 경제 지원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발전 경로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강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크로이처 교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도 확인해봤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반대였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1960년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2달러였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칠판에 큼지막하게 82달러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놓고 말았어요. 82달러라니, 그것은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거든요. 앞자리에 프랑스 학생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82달러요? 정말로요? 피에르의 반응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82달러는 하루 생존조차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예측 모델을 벗어날 만큼 특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크로이처 교수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82달러였어요. 교수가 칠판에 추가로 숫자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참고로 같은 해 일본은 460달러, 대만은 160달러였습니다. 비교 수치들이 그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캐나다 학생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출발점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발전 경로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이클의 질문은 논리적이었어요. 극빈국일수록 발전 경로가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경제학 이론이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에 8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실렸어요. 그 출발선에서 현재의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30년간 검증된 이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더니 새로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순으로 정리된 두꺼운 차트였어요. 저는 그 차트를 보는 순간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확신에 찬 학자의 모습에서 당혹감에 빠진 연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칠판에 연대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제 모델의 예측을 벗어났는지 하나씩 보여드리죠. 교수는 1997이라고 적고 그 옆에 외환위기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이 나라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제 모델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와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스웨덴 학생 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선택이네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그런 식으로 대응했잖아요. 올라의 반응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 내수로 돌아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었거든요. 하지만 크로이처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외환위기 직후 더욱 과감하게 세계화를 추진했거든요. 경제 구조를 완전히 개방하고 수출 의존도를 오히려 높였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무의식 중에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크로이처 교수는 연대기에 새로운 표시를 했습니다. 2018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칠판에 무역 보복이라고 적었죠. 제 모델로는 경제 보복을 받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였습니다. 굴복하거나 맞대응하거나 제3국과의 동맹을 통해 우회하거나. 이것도 논리적인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왔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는 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에 경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보복하는 나라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해 나갔거든요. 마치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았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사례였어요. 크로이처 교수가 2020이라고 적고 팬데믹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강의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로 움츠러들 때 이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상이 빗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팬데믹을 국제협력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방역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했어요. 위기를 고립의 이유가 아니라 연대의 기회로 만든 거죠.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추고 교수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선택이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나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재설정해버려요. 마치 다른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옆자리 마르쿠스가 작은 소리로 믿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검증된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겸허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크로이처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강의 동안 처음으로 보이는 깊은 침묵이었어요. 강의실의 150명 학생들도 덩달아 조용해졌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에어컨 소음과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무거운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자의 냉정함을 넘어선 깊은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측 불가능한 선택들, 그 뒤에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교수는 칠판의 한쪽 구석에 1910이라고 적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크로이처 교수의 분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35년간 이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나라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주는 충격 때문이었죠. 저 역시 펜을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순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이름도 깃발도 언어도 심지어 성씨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35년 동안 한 민족 전체가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거든요.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보니 아찔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에 또 다른 연도를 적었어요. 195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 후 분단이 됐어요.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된 거죠.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그 나라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크로이처 교수가 강의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한 번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앞자리에 앉은 제임스조차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법은 통하지 않아요. 교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손익을 따지거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모든 선택을 지배해요.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추고 교수의 말에 집중했어요. 이제야 그 특별한 선택들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 전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더 개방하고 무역 분쟁 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팬데믹 때 협력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교수의 설명과 함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고립은 곧 소멸을 의미한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 세실이 작은 소리로 소름이 돋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적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한 번 나라를 잃어본 사회는 계산보다 생존을 택합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에게 위기는 후퇴의 이유가 아니라 더 강해져야 할 이유인 거죠.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강의가 이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배운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숫자와 모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크로이처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강의실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6번째 장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무게가 아직도 강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 이야기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무언가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컬러 사진들이 가득한 파일이었습니다.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선택들이 있었거든요. 교수가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을 때 강의실 앞쪽에 앉은 학생들이 놀란 듯 웅성거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로이처 교수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거든요. 저는 그 사진 속 촛불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교수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깨끗하게 정리된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심지어 쓰레기조차 남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100만 명이요? 정말로 한 건도 없었나요? 크로이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건도요.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유지에 나섰어요. 교수가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교수의 말이 강의실에 깊게 울려 퍼졌어요. 결국 그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물러났어요. 크로이처 교수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이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폭력 없는 권력 교체가 이뤄진 거거든요. 저는 그 순간 왜 이 나라가 예측 모델을 벗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집단 지혜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에 평화적 변화라고 적었어요. 이런 선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경험이 여기서도 작용해요. 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옆자리 마르쿠스가 작은 소리로 정말 대단하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정치학 강의보다도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대륙, 모든 문화권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적대 관계인 나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현대 국제 정치에서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침략하지 않아요. 크로이처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군으로 나서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교수의 말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학문적 분석을 넘어선 인간적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의 긴장감과 중간의 충격이 이제는 깊은 감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왜 예측 불가능한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계산과 이익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크로이처 교수는 오후 4시 10분, 정확히 이 시간 동안 150명의 학생들과 함께 놀라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작할 때의 긴장감도 중간의 충격도 아닌 깊은 깨달음과 희망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보며 지난 2시간 동안 적어놓은 글자들이 단순한 강의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라는 걸 느꼈어요. 교수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며 펜을 든 손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올렸어요. 칠판의 오른쪽 끝,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공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마치 역사에 남을 문장을 새기듯 적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더 이상 서구의 기준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그 순간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저는 모든 국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고백드린 바와 같이 저는 틀렸어요. 그 순간 저는 학자로서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평생의 연구를 뒤집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의 예측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한계는 제 이론의 한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용한 기준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새로운 확신이 실렸어요. 그 나라는 실패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던 거죠. 앞자리에 앉은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맞아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인류는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해요. 힘과 지배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기준을 말입니다. 교수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애적 희망이었거든요. 옆자리 세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배워온 국제정치학이 얼마나 편협한 관점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크로이처 교수는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더니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입니다. 크로이처 교수가 마침내 그 이름을 말했을 때 강의실 전체가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놓친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크로이처 교수는 강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노트를 덮으며 오늘 들은 강의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을 무너뜨린 한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새로운 희망. 저는 이 모든 것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